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평생 모은 돈, 내가 힘들게 일한 시간들, 그 모든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올해 73입니다. 젊은 시절엔 동대에서 제법 손꼽히는 미용실을 운영했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엔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연금도 바닥났고 노후자금이라고 모아뒀던 돈도 다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제 딸에게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낸 겁니다. 기꺼이, 때론 억지로,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건 여러분께 제 잘못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처럼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실까 봐요. 혹시 지금도 그래도 내 새끼인데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까 봐요. 저는 3년 전 40살 된 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어.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끊었어요. 3년 동안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저와 제 딸, 우리 둘 다를 살렸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엄마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그리고 그 독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할 테니까요. 36살, 제 남편이 집을 나간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문 닫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마치 뭔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죠.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옷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 옷만 싹 사라진 거예요. 식탁 위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 나 때문에 너희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딱 3줄이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3줄로 정리되더라고요. 그날 아침 10살이던 수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는? 하고 물었죠. 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 출장 가셨어.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저는 수연이 앞에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안 힘들어. 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남편이 남기고 간 건 빚이었어요. 보증을 섰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2천만 원이 넘는 빚이 제 앞으로 넘어왔죠. 당시 저는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는데 그걸로 어떻게 빚을 갚고 애를 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독립하자고요. 제 가게를 차리자고요. 친정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어요. 정희야, 내가 할 수 있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으셨을 때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지요. 수연이가 있잖아요. 윤정이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초라한 2층 건물 구석진 자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수연아, 이제 엄마가 널 책임질 수 있어. 딸아이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일이었어요.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밤 9시에 닫았어요. 단골 손님이 생기면 집에 가서까지 머리를 해드렸고 명절 전엔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머리 한번 잘라드릴까요? 그 한마디로 시작하는 대화 속에서 저는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거울 앞에 앉으면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가이즈를 시작하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었죠.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댁 이야기. 저도 대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혼자 애 키워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수연이 학원을 보냈어요. 영어, 수학, 피아노. 애가 원하는 건 다 시켜줬죠. 다른 엄마들처럼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학원만큼은 최고로 보내고 싶었어요. 수연이가 학원 가방을 메고 나갈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애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 해. 이 애만큼은 부자로 키워야 해. 중학교 때였어요. 수연이가 반에서 1등을 했다고 상장을 들고 왔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그 목소리가 얼마나 기쁘던지. 전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수연이랑 외식을 했어요. 삼겹살 집이었는데 고기를 부으면서 수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엄마가 보낼 거야. 네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이 없는 날엔 전단지를 돌렸고 새로운 펌 기술을 배우러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수연이가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배고프지? 내가 해놨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애는 엄마가 없어도 잘 크고 있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엄마가 제대로 밥 한 끼 못 차려주는 게. 고등학교 때 수연이는 광고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나 미대 갈래. 미대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하지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봐. 엄마가 있잖아. 그때부터 미술학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8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수연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 아깝지 않았어요. 대학 합격증을 받던 날 수연이가 울었어요. 엄마, 나 붙었어. 엄마 덕분이야.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아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것도, 밤새워 일한 것도, 친구들 만나는 거 포기한 것도 다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대학 등록금은 400만 원이었어요. 전 대출을 받았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던 적금도 깼고요. 괜찮아. 나중에 다시 모으면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수연이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땐 내 인생도 편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그땐 몰랐어요. 엄마 덕분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 말이 나중에 수연이를 그리고 저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당시 저는 생각했어요. 딸이 내 전부다. 이해만 잘 되면 돼.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엄마의 의무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다는 걸. 제가 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삶의 의미를, 제 존재 이유를 딸에게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미용실 거울을 닦으면서 가끔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희끗해지는데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났어요. 전 늙고 있는데 제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은 없었어요. 수연이 인생만 있었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어른이 됐고 전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죠? 왜냐고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사랑이 딸을 망치기 시작했는지 말이에요. 수연이가 28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정우라는 청년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죠. 수입이 일정하진 않지만 성실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수연이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머님, 수연이 잘 모시겠습니다. 정우가 고개 숙여 인사했을 때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수연이 좀 까칠해도 잘 부탁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서 성격이 좀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에요. 왜 제가 딸의 성격을 변명했을까요?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요. 결혼 준비하면서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전세금 좀 도와줄 수 있어? 2억 원짜리 집이었어요. 수연이 부부가 5천을 마련했고 나머지 1억 5천이 부족했죠. 전 그때 미용실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참이었어요. 은퇴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손에 쥔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엄마가 5천 보태줄게. 나머지는 정원회 쪽에서 받으렴. 그렇게 말했어요. 전 제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딸에게 줬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잘 사는 게 내 노후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결혼식 날 수연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 정말 고마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람 있었어요. 이제 수연이도 가정을 꾸렸으니 이젠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시간 돼? 목소리가 좀 다급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엄마 전세금이 좀 부족해. 집주인이 갑자기 3천을 더 올려달래. 계약서에 없던 건데 안 주면 집을 빼야 한대. 3천만 원이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전 당황해서 물었죠. 정훈의 쪽엔 얘기 안 해봤어. 얘기했지. 근데 시부모님도 여유가 없으시대. 엄마, 미안한데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나중에 꼭 갚을게.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전 은행에서 적금을 깼어요. 1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2,500만 원. 전 그걸 다 수연이한테 보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수연이가 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반년 후엔 광고 프로젝트 맡았는데 선투자가 필요하대. 1,000만 원만 빌려줘. 였고, 그 다음엔 정우가 장비 새로 사야 하는데 카드 한도가 다 찼어. 500만 원만. 이었어요. 전 그때마다 돈을 보냈어요. 왜냐고요? 거절하는 게 무서웠어요. 안 돼 라고 말하면 수연이가 실망할까봐, 저를 싸늘하게 볼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필요로 하는 게 싫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가 엄마로서 쓸모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통장 잔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이었는데 집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가끔 병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곤 했죠. 다음 달에 가자. 이번 달은 돈이 좀 빠듯해.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제가 하는 행동을 발견했어요.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하나씩 빼고 있더라고요. 우유, 과일, 고기. 이건 다음에 사지 뭐. 그렇게 중얼거리면서요. 60대 후반의 여자가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빼내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있지?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좀 더 가벼웠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창업을 하려고 하거든. 친구랑 같이 광고 대행사 차릴 건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 1,000만 원만 투자해 줄 수 있어? 투자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래요. 전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뭔가 텅 비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연아, 엄마 지금 돈이 없어.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에이, 엄마, 연금 받잖아.
그리고 집도 있으면서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웃으며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아, 이 애는 엄마를 은행이라고 생각하는구나. ATM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수연아, 엄마도 살아야지. 엄마도 병원 가고 밥 먹고 살아야지 않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 엄마. 그러니까 이번간 이 사업 되면 엄마 용돈도 많이 드릴게. 엄마 모시고 여행도 가고. 여행이요? 용돈이요? 전 그 말들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결국 전 은행에 갔어요. 담보대출 상담을 받으러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대출 용도가 어떻게 돼서요? 딸이 사업을 한대서요. 자녀 사업 자금이시군요. 근데 어르신 수입이 연금만 있으시면 상환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상환이요? 맞아요.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제가 갚아야 하는 돈. 그런데 전 어떻게 갚죠? 일은 가까운 나이에 연금 60만 원으로 어떻게 매달 이자를 갚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됐지? 수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대출 했어? 빨리 좀 알려줘. 계약금 넣어야 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이게 정상적인 모녀 관계일까요? 전 수연이를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랑이 저를 그리고 수연이를 망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전 수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연아, 미안한데 대출이 안 됐어. 엄마 신용으로는 힘들대. 거짓말이었어요. 상담은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거절했어요. 처음으로요. 뭐? 진짜? 엄마 집도 있는데? 수연이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아니, 짜증이었어요. 어떡해, 친구한테 약속했는데. 엄마, 다른 데서 알아봐줘. 친척이네 지인 중에 빌려줄 사람 없어?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평생 사랑한 딸이, 제가 모든 걸 바친 딸이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저라는 게 더 슬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응, 응 짧게 대답하고 끊었죠.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딸이 저한테 화난 게 아니라 제가 쓸모없어진 게 무서웠던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핸드폰을 쥐고 수연이 번호를 들여다봤어요. 아, 전화할까? 그냥 1,000만 원 만들어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통장을 보면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잔고 200만 원. 다음 달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전화번호가 화면에 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쁜 게 아니라 불안한 두근거림이었어요. 이번엔 또 얼마를 달라고 하려나? 이번엔 무슨 이유일까? 딸한테서 오는 전화가 공포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좀 급해. 카드값 밀렸는데 연체되면 신용 문제 생겨. 300만 원만, 아니 200만 원이라도 보내줄 수 있어? 이번엔 금액이 줄었어요.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요. 제가 거절하니까 요구 금액을 낮춘 거죠. 수연아, 엄마 진짜 없어. 통장 잔고 지금 200밖에 안 남았어. 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에이, 진짜? 그럼 100만 원만. 제발 엄마. 내가 언제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빌어봤어. 빌어봤냐고요? 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수연이가 빌려간 돈이 얼마인지 세어봤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3천, 1,000, 500, 또 1,000. 대충 계산해도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갚았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죠. 수연아, 네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빌려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준 거잖아. 빌린 것도 아니고. 아니야. 너 꼭 갚는다고 했어. 나중에 꼭 갚는다고. 엄마, 그게 진짜 갚으라는 의미였어? 그냥 하는 말이잖아. 부모 자식 사이에 돈 계산하게? 부모 자식 사이에 돈 계산하냐고요? 맞아요. 계산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건 서로 존중할 때 이야기예요.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예요. 수연아, 엄마도 살아야 해. 엄마도 늙어가고 아프고 돈 필요해. 알아.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나도 힘들어. 수연이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얘는 엄마도 힘들다는 걸 모르는구나.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전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이번엔 못 도와줘.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끊었어요. 그 후로 수연이한테선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1주일, 2주일, 한 달. 전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문자라도 왔나 해서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네 슈퍼에 갔다가 아는 언니를 만났어요. 같은 동네 사는 70대 분인데 저처럼 혼자 자식 키운 분이었어요. 정희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전 아무렇지 않을 척 하려다가 그만 눈물이 났어요. 언니, 나 딸한테 미움받았나 봐. 돈 안 줬더니 연락도 안 해.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나도 그래. 우리가 평생 자식 위해 산 게 잘못이야. 그래서 애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그게 사랑 아니었어? 우리가 자식 사랑한 거 아니었어? 전 물었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이었지. 근데 잘못된 사랑이었어. 자식이 스스로 설 기회를 안 준 거야.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줘서 애들이 고마워할 줄을 몰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 이게 저였어요. 73년을 산 윤정희.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굴 위해 살았을까요? 문득 궁금했어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나는 누구지? 수연이 엄마 말고 미용실 원장 말고 그냥 윤정이는 누구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50년을 살았는데 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는 색깔도,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것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평생 처음이었어요. 오늘 수연이한테 거절했다. 너무 무섭고 슬프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 수연이 아니라 내가.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땐 뭔가 결심이 섰어요. 이제 바꿔야 한다고요. 수연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날 오후 수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아, 우리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이틀 후에 왔어요. 무슨 일인데? 바쁜데? 저는 다시 보냈어요. 중요한 얘기야. 꼭 만나자. 만나기로 한 날 전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제 노후를, 제 존엄을 지키기로 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수연이가 들어올 때 전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수연이는 지쳐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엄마, 무슨 일인데? 나 회의 있어서 1시간밖에 시간 없어. 앉자마자 시계부터 보더라고요. 전 한참을 말없이 딸을 봤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여유가 사라졌을까? 수연아, 엄마가 지금까지 네게 준 돈이 얼마인지 아니?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그건 왜? 그거 따지라고 물은 거야? 수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전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제가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이유별로. 결혼 전세금 5천만 원, 프로젝트 자금 1,000만 원, 장비 구입비 500만 원. 쭉 적혀 있었어요. 전부 합치면 7,800만 원이야. 거의 8천만 원을 네게 줬어. 수연이가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이거 왜 적어놨어? 무섭게 마치 내가 사기꾼처럼 만드는 거 아니야? 사기꾼이라고 한 적 없어. 그냥 사실을 적은 거야. 수연아, 네가 한 번이라도 갚았니? 한 번이라도 엄마 형편 물어봤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가 준 거잖아.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거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수연이가 소리쳤어요. 그래, 엄마가 줬어.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니? 엄마가 무한정 줄 수 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연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 애는 진짜 몰랐구나. 엄마도 한계가 있다는 걸. 엄마도 노후가 필요하다는 걸. 수연아, 엄마 통장에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다음 달 집세 내면 얼마 안 남아. 엄마 연금은 60만 원이야.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해.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약도 사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잖니. 수연이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래도 엄마 집 있잖아. 그 집 팔면 엄마는 어디 살아? 전세 살아? 70이 넘은 노인한테 전세 놓아주는 집주인이 어디 있니?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에 음악 소리만 들렸어요. 수연이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전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 해주고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해줬어. 그래서 넌 스스로 할 줄을 몰라. 힘들면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당연해진 거야. 엄마, 수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들어봐. 이건 네 잘못만은 아니야. 엄마 잘못이 더 커. 엄마가 너를 독립시키지 못했어. 아니, 안 시킨 거야. 왜냐면 네가 엄마 없이 살 수 없어야 엄마가 필요했거든.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무서웠어. 네가 혼자 잘 살면 엄마가 필요 없어질까 봐. 그래서 계속 도와주고 계속 챙겨주고 계속 돈을 줬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너를 망치고 있었어.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나도 아니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줘. 이제부턴 엄마는 너를 안 도와줄 거야. 돈도 해결책도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뭐? 수연이가 당황했어요. 너 이제 40이야. 결혼도 했고 직장도 있고 남편도 있잖니.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 근데 엄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갑자기 왜 이래? 수연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쳐야지. 전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100만 원 들어있어. 이걸로 네 카드값 갚든 밥 먹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엄마한테 돈 얘기하지 마. 수연이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 이게 뭐야? 연끈 짜는 거야? 연을 끊는 게 아니야.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자는 거야.
돈이 오가지 않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 존중? 수연이가 비웃었어요. 엄마가 날 존중한 적 있어? 맨날 엄마 덕분에 네가 컸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존중이야? 그 말에 전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전 수연이를 존중한 적이 없었어요. 제 소유물처럼 대했죠. 제 삶의 증거물처럼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고치려는 거야. 늦었지만. 전 일어났어요. 수연아, 네가 엄마한테 화나는 거 알아. 당연해. 근데 엄마도 이제 나를 돌봐야 해. 남은 인생이라도 나답게 살아야겠어. 카페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수연이가 테이블에 앉아서 봉투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전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떠나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어요.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진짜 화났어.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야. 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정말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명절이 지나갔고 생일도 지나갔어요. 수연이 생일 때 문자를 보냈어요.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잘 지내. 답은 없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전화나 문자가 왔나 해서요. 없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많았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통장을 볼 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할 여유가 생겼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나눠준 전단지를 봤어요. 어르신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전 평생 화분 하나 키워본 적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가보고 싶더라고요. 신청했어요. 첫날 가보니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어요. 다들 말이 없었어요. 각자 주어진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줬어요. 전 상추 씨앗을 받았어요. 작고 까만 씨앗이었어요. 이게 정말 잘할까? 옆에 계시던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잘하지, 물만 주면. 근데 너무 많이 줘도 안 돼. 적당히 때에 낮춰줘야 해. 그 말이 왜인지 가슴에 와닿았어요. 매일 텃밭에 갔어요. 씨앗을 심은 자리를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안 자라는 거 아닌가 걱정됐지요. 근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떡잎이 올라왔어요. 너무 작아서 놓칠 뻔했어요. 자랐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작은 떡잎이 땅을 뚫고 올라온 그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7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텃밭 친구들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점심때 김밥을 싸우면 나눠 먹고 누가 허리 아프다면 같이 쉬어가고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 먼저 보낸 분, 자식한테 집 빼앗긴 분, 혼자 평생 산 분.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 안 한 지 10년 됐어. 처음엔 서러웠는데 이젠 편해. 눈치 안 보고 내 인생 사니까. 전 그 말을 듣고 위로받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미용 봉사를 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자원봉사자를 찾는다고요. 전 주저없이 신청했어요. 제가 미용사였어요. 도와드릴게요. 한 달에 2번 수요일 오후에 봉사를 나갔어요. 어르신들 머리를 잘라드리고 파마를 해드리고 염색도 해드렸어요. 어머, 손이 참 좋으시네. 오랜만에 미장원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 할머니가 거울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게 예뻐진 거 얼마만인지 몰라. 고마워요. 전 그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 손이 아직 쓸모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상추가 자랐어요. 파릇파릇한 초록색이었어요. 전 한 포기를 뽑아서 씻어서 먹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상추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키운 거라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집에서 상추쌈에 밥을 싸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키운 채소로 저를 위해 밥을 먹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텃밭에는 계절마다 다른 채소가 자랐어요. 봄엔 상추와 깻잎, 여름엔 토마토와 오이, 가을엔 배추와 무. 전 그걸 키우면서 계절을 느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수연이 생각은 가끔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전화하진 않았어요. 이제 수연이도 스스로 살아야 할 때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나 괜찮네.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혼자서도 잘 살고 있네. 그리고 2년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용 봉사를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정희 씨. 돌아보니 같은 봉사 나오는 김선씨님이었어요. 정희 씨, 우리 작은 미용실 하나 차리면 어때요? 여기 노인분들 많은데 갈 데가 없어서들 고생하시잖아요. 미용실이요? 이 나이에요? 왜요? 아직 팔팔하신데. 나도 같이 할게요. 나도 예전에 미용일 했었어요. 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그렇게 3년째 전 작은 미용실을 열었어요. 은빛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머리를 하러 오시기도 하지만 그냥 수다 떨러 오시기도 했어요. 전 그분들 머리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도 관리가 필요해요. 너무 많이 주면 독이 되고 너무 안 주면 시들어요. 적당한 덜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3년 만에, 정말 3년 만에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저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이 3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 엄마. 수연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 가위질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나야. 엄마, 지금 시간 괜찮아? 할 말이 있어서. 제 손님이 거울 너머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전 미소를 지으며 손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나 만날 수 있을까? 수연이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예전의 당당함이 아니었어요. 조심스러움이었어요. 언제? 내일 저녁? 엄마 집 근처 카페에서. 알았어. 6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이젠 전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창밖을 봤어요. 수연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어요. 걸음걸이도 느렸고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수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연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엄마, 앉아. 전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연이가 앉으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엄마, 살 빠졌어. 아픈 데는 없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제 건강을 물었어요. 전 의외였어요. 응, 괜찮아. 요즘 텃밭도 가꾸고 미용실도 다시 열어서 바빠. 미용실? 다시 시작했어? 응, 작지만 동네 어르신들 모시는 곳이야. 재미있어. 전 편안하게 대답했어요. 수연이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엄마가 혼자 잘 지내고 있었구나. 응, 잘 지내.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이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 나 사과하러 왔어.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수연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3년 전에 엄마가 한 말,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 화만 났어. 엄마가 날 버리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수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엄마가 왜 그랬는지. 무슨 일 있었어? 전 조용히 물었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다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크게 다친 건 아닌데 한동안 일을 못했어. 그때 정말 막막했어.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얼마나 준비 안 된 사람인지. 비상금도 없고 대출은 많고 계획도 없고 정우가 쓰러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수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번호를 눌렀어. 근데 못하겠더라. 또 돈 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부끄러웠어. 나 40이 넘었는데. 전 수연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정우 병원비는 보험으로 해결하고 나는 프리랜서 일을 더 많이 받았어. 밤새워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알았어. 나도 할 수 있구나. 엄마 없이도 해낼 수 있구나. 그리고 미안했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수연이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100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여기에 조금씩 보태서 지금 1,500만 원 됐어. 갚으려고. 전 통장을 보지 않았어요. 수연아, 그건 필요 없어. 엄마, 내가 빌린 돈이잖아. 갚고 싶어, 조금씩이라도. 그 돈으로 네 비상금 만들어. 정우랑 너를 위해 써. 엄마, 난 이제 괜찮아. 내가 필요한 만큼 있어. 근데 너희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잖니? 그 돈은 네가 가져.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쉬고 싶고, 엄마도 돈 필요한데, 나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전 수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렸을 때처럼요. 엄마도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많이 해줘서, 네가 스스로 할 기회를 안 줘서.
우린 둘 다 배워야 했어. 나는 놓는 법, 너는 서는 법. 엄마, 이제 다시 연락해도 돼?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돈 얘기는 하지 말자. 서로. 나도 네 형편 묻지 않을게. 너도 내 형편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엄마 딸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자. 수연이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어요. 응, 엄마.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면서요. 헤어지기 전에 수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 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볼게. 엄마처럼. 그 말이 저는 제일 기뻤어요. 엄마처럼. 제 인생이 누군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게요. 그날 이후로 수연이와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났고 주로 밥을 같이 먹거나 산책을 했어요. 돈 얘기는 정말로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제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가게야? 작은 가게를 들러보면서 수연이가 신기했어요. 응, 어때? 좋다. 아늑하고 따뜻해. 마침 손님이 없을 때라 우리는 차를 마셨어요. 수연이가 벽에 붙은 사진들을 봤어요. 제가 봉사 나갔을 때 찍은 사진, 텃밭에서 찍은 사진,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엄마,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예전은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밝아. 그래? 응,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전 깨달았어요. 맞아요. 전 예전에 진짜 웃음을 웃은 적이 없었어요.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 짓물려 있었죠. 수연아, 엄마가 미안한 게 있어. 뭐?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진짜 행복한 모습을 못 보여줬어. 늘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모습만 보여줬지.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나도 이제 알아.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게 됐구나. 정호 다쳤을 때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을 때 그때 알았어. 수연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상담받고 있어. 심리 상담. 그래? 내가 왜 돈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엄마한테 기댔는지, 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안 했는지 알고 싶었어. 뭐래?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엄마한테 의존하는 게 습관이 됐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 해결해 줬으니까 그게 편했대. 스스로 책임지는 게 무서웠던 거야. 전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제 잘못이었구나. 엄마 탓이야. 아니야, 엄마. 나도 책임 있어. 나도 어른인데 스스로 깨달았어야 했는데 마음까지 그러고 산 건 내 잘못이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 다행이다. 뭐가? 우리 이제라도 알았잖아. 3년이 걸렸지만 우리 둘 다 배웠잖아. 맞아요. 우리는 배웠어요. 늦었지만요. 전 놓는 법을 배웠고 수연이는 서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야 우리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남편 정우와 함께 왔어요. 정우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많이 아팠다며? 네, 근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수연이를 제대로 못 잡아줘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네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수연이가 어머님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정우야, 그건 우리 둘의 문제였어. 넌 잘못 없어. 전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살림 꾸려갈게요. 수연이랑 둘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겠구나. 수연이도 정우도 스스로 일어서고 있구나. 그날 저녁 우리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해준 밥이었어요. 된장찌개랑 제 텃밭에서 키운 상추로 쌈을 싸서요. 어머님, 맛있어요. 정우가 연신 먹었어요. 엄마, 이 상추 엄마가 키운 거야? 응, 직접 심고 키웠어. 대단하다, 엄마. 나는 화분도 못 키우는데. 수연이가 상추를 한 입 베어물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이 오가지 않아도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구나. 수연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났어요. 엄마는 쉬어. 그래, 고마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평범한 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수연이가 안겼어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나를 혼자 설 수 있게 해줘서. 엄마가 그때 단절했으니까 나도 이제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웠어. 전 수연이를 꼭 안았어요. 엄마도 고마워. 엄마를 엄마 아닌 사람으로도 봐줘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수연이와 밥을 먹었다. 돈 얘기 하나 없이. 그냥 엄마와 딸로. 이게 내가 평생 원했던 거였다. 3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도착했다. 제대로 된 사랑에.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75이 됐고 수연이는 42이 됐어요. 우리 관계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편안한 관계요. 수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어요. 가끔은 저녁 재료를 들고 와서 같이 요리하기도 했고 가끔은 그냥 차 한잔 하러 오기도 했어요. 돈 얘기는 정말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통장 잔고도 몰랐죠. 그게 편했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하진 않아?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한 거? 전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 그게 우리 둘 다를 살렸어. 안 그랬으면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나는 다 주고 너는 다 받고. 맞아. 무서운 게 나도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 그냥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알잖아. 응, 이제는 알아. 엄마도 한 사람이고 엄마 인생도 소중하다는 거. 제 미용실 은빛이 머무는 곳은 동네에서 제법 알려졌어요. 어르신들이 머리하러 오시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수다 떨러 오셨어요. 전 그분들 머리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손주 데리고 간다는데 솔직히 부담이야.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 봐주고 70 넘은 사람이 어떻게 해?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안 된다고 하세요. 어르신도 쉬어야죠. 그게 쉬운 말이야. 자식이 부탁하는데. 부탁과 강요는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게 자식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바로 그 그래도가 우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 그래도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그 그래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맞아.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하면서 전 그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안 되라고 말씀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아들한테 선을 그었고 일주일에 하루만 손주를 봐주기로 했대요. 처음엔 아들이 서운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나를 더 챙겨줘. 내가 무리하지 않으니까 더 편하대. 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선을 그어야 자식들도 편해진다는 걸요. 부모가 무리하면 자식도 부담스러워요. 건강한 거리가 서로를 편하게 만들어요. 텃밭은 이제 제 안식처가 됐어요. 봄에는 꽃을 심고 여름에는 채소를 키우고 가을에는 수확했어요. 겨울엔 땅을 쉬게 했어요. 그 순환이 좋았어요. 쉬는 것도 과정의 일부라는 걸 배웠어요. 어느 날 텃밭에서 작업하는데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요즘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요. 제 인생? 원래 제 인생 아니었어?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이 됐어요. 70 넘어서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그래. 환갑 넘어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 평생 가족 위에 살다가.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텃밭을 가꾸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늦게 시작한 인생에 대해서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요. 어느 날 수연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제 첫 손주였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축하해. 몸 조심하고. 응. 엄마,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가끔 봐줄 수 있어? 전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그 정도면 엄마가 할 수 있어. 고마워, 엄마. 나 무리하게 안 시킬게. 약속해. 수연이가 약속을 지켰어요. 아기가 태어나고도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맡기지도 않았고 밤에 불러내지도 않았어요. 약속한 시간에만 데리고 왔어요. 엄마, 힘들면 말해. 우리 아이 돌봄샘도 맡기면 돼. 괜찮아. 일주일에 2시간은 할머니가 할 수 있어. 전 손주를 안으면서 행복했어요. 의무가 아닌 순수한 기쁨으로요.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창밖을 보는데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나한테 제대로 사는 법 가르쳐줘서. 엄마가 뭘 가르쳤니?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나한테 제일 큰 가르침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깨달았어요. 제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희생도 아니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자식에게 진짜 본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제 통장엔 넉넉하진 않지만 제가 살 만큼은 있어요. 매달 미용실에서 번 돈과 영등으로 살아요. 저축은 못하지만 빚도 없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던 시절이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거였어요.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요. 오늘도 미용실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은빛이 머무는 곳입니다. 거울을 닦으면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이제 전 압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70이든 80이든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예요. 내 인생을 살겠다는 용기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제 남은 인생도 이 햇살처럼 따뜻할까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사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 돈 때문에 관계가 힘든 분, 내 인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희생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지금이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물어보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시고 힘들면 쉬시고 하기 싫으면 안 돼 라고 말하세요.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새 이야기 올라올 때마다 알림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